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들과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부천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42살 김태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떳떳하게 제 이름을 밝히고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전과자였고 출소 후에는 거리를 떠돌며 노숙자 생활을 했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 저런 사람이구나 하며 손가락질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 자신을 가장 혐오했던 사람도 바로 접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베푸는 작은 선의가 누군가에겐 세상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를 하려면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저는 서울 구로구에서 작은 정비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겨우 돌이 지난 딸 하나, 그리고 뱃속에 둘째를 임신한 평범한 가장이었죠.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술버릇이 나빴던 저는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이 바로 앞인데 뭐 어때 하는 아니란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대학생을 쳤습니다. 다행히 그 학생은 큰 부상 없이 회복했지만 저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떠났고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최악의 선택을 한 인간이었으니까요. 교도소에서의 2년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밤 제가 친 그 대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학생이 크게 다쳤다면? 만약 사망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곤 했습니다. 그리고 딸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3살이 되었을 우리 딸. 아빠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슬플까. 친구들이 너희 아빠 뭐 하시는데?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출소 날짜가 다가올수록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나가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전과자를 받아줄 곳이 있을까? 아내와 딸을 다시 볼 수 있을까? 2016년 겨울, 저는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전과자에게 차가웠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합한 인재가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매번 돌아오는 건 거절뿐이었습니다. 가진 돈도 떨어졌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역 근처 고가도로 밑에서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겨울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던 그날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리가 지저분하게. 애들아, 저기 가지 마. 택도 없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봉사단체에서 활동하시던 60대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이 형식적으로 식사를 나눠주고 갈 때 그 할머니만은 항상 저희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들아, 힘들지? 괜찮아. 다 지나가는 거야. 포기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어느 날 할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너 원래 무슨 일 했니? 자동차 정비요. 그거라도 배워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며칠 후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쪽지를 건네주셨죠. 여기 내 아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센터야. 여기 가면 자동차 정비 기술을 다시 배울 수 있어. 내가 이미 이야기해뒀으니까 가보렴.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는 것, 제게 기회를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직업훈련센터에서 6개월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의 도움으로 부천에 있는 한 정비소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쉬는 날에도 기술을 더 배우기 위해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었습니다. 태수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내 딸을 다시 만났을 때 떳떳한 아빠로 서고 싶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돈을 모았고 작은 원룸을 얻었고 드디어 노숙자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비소 사장님의 도움으로 독립자금을 대출받아 부천에 제 정비소를 열 수 있었습니다. 태수 자동차 정비. 간판을 달던 그날 저는 또 울었습니다. 제 이름을 떳떳하게 내걸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비소를 연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매일 아침 9시쯤 한 여성이 제 정비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항상 고개를 떨군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 그 여성의 모습에서 저는 뭔가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진 것 같은 모습이었죠. 3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제 정비소 앞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흐느껴 우는 거였어요. 저는 우산을 가지고 뛰어나갔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비 맞으시면 감기 걸려요. 그 여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안으로 들어가시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저는 그 여성을 정비소 안 휴게실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건네고 타월을 드렸죠. 한참을 울던 그 여성은 조금 진정이 되자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근처 상가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매일 이 길을 지나가시는군요. 네. 차가 없어서 걸어 다녀요.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요즘은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박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준 28세, 둘째 딸 수진 20세, 막내 아들 민호 16세. 남편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혼자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청소일, 식당 설거지,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했다고 합니다. 특히 첫째 아들 민준이는 엄마를 많이 도왔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해서 동생들 학비를 보태고 엄마를 도왔죠. 민준이가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자기는 대학 못 가도 괜찮으니까 동생들은 꼭 대학 보내라고. 얼마나 효자인지. 그런 민준이가 21살이 되던 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정말 밝고 건강한 아이였어요. 박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육군에 입대했고 GOP 반전초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습니다. 휴가 나올 때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고 군대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곤 했죠. 그런데 군 복무 1년쯤 지났을 때부터 민준이의 편지와 전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잠을 못 자. 계속 악몽을 꿔. GOP 근무가 너무 무서워. 박순자 씨는 처음에는 군대 생활이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준이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제대를 3개월 남겨두고 있던 어느 날 민준이가 있던 GOP 초소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임병이 선임병에게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었죠. 다행히 민준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목격한 후 민준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대 후 집으로 돌아온 민준이는 더 이상 예전에 밝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식은땀이 나고 밤에 자다가 비명을 지르고 일어나. 병원에 갔더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민준이는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증상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공황 발작이 오고 큰 소리에 놀라 숨어버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왜 이러는지. 민준이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엄마를 도와야 하는데, 동생들을 챙겨야 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박순자 씨는 아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게 하고, 약을 챙기고, 밤에 악몽을 꿀 때마다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준이. 엄마가 있잖아. 천천히 나아지면 돼. 조급해하지 마. 하지만 3년이 지나도 민준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작년 3월 15일이었어요. 박순자 씨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나갔고 민준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민준아, 아침 꼭 챙겨 먹어. 그것이 아들에게 한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박순자 씨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댁에 계신 아드님이. 그 순간부터의 기억은 흐릿하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고
이미 집 앞에는 경찰차와 구급차가 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유서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제 자신이 너무 쓸모없어 보여요. 엄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동생들, 잘 부탁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박순자 씨는 울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로서 제대로 못 지켰어요. 저는 박순자 씨를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을 뭐라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로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에 괴로워요. 그런데 저도 죽고 싶지만 못 죽겠어요. 수진이와 민호가 있잖아요. 걔네들까지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출근길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매일 이 길을 걸으면서 민준이 생각만 나요. 며칠 전에는 정말로 차도에 뛰어들까 생각했어요. 그냥 한순간이면 끝날 텐데. 저는 박순자 씨의 말을 듣는 동안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노숙자로 지내던 그때 저도 매일 죽고 싶었습니다.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릴까, 전철에 뛰어들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붙잡은 건 딸아이 생각이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죽으면 딸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 생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박순자 씨,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아주머니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죽고 싶었어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믿어주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머니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저 같은 사람은 도움받을 자격도 자격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힘들 때 도움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박순자 씨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부러 정비소 문을 열자마자 밖에 나가서 출근하는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박순자 씨. 하고 인사를 건넸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박순자 씨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저희 정비소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 수진이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았대요. 민호가 축구 시합에서 골 넣었대요. 자녀들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박순자 씨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순자 씨가 매일 왕복 이 시간을 걸어 다니는 게 너무 안쓰럽다. 뭔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그날 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 정비소 수입이 한 달에 평균 400만 원 정도 되었고 제 생활비는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대출 갚고 저축을 하고 있었죠. 중고차 한 대 정도는 구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인터넷을 뒤져 괜찮은 중고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완벽한 차를 발견했습니다. 2015년식 모닝, 주행거리 8만 킬로, 가격은 350만 원. 저는 그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소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리했습니다. 엔진 오일 교체,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 패드 교체, 완벽하게 정비했죠. 차량 등록도 제 명의로 했습니다. 나중에 박순자 씨 명의로 바꿔드리려고요. 그리고 보험까지 1년치를 미리 납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제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박순자 씨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순자 씨, 오늘 시간 되세요? 정비소에 잠깐 들러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드릴 게 있어서요. 박순자 씨는 오전 10시쯤 정비소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걸어서 오셨더군요. 태수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박순자 씨를 정비소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리본으로 장식된 모닝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박순자 씨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차예요? 박순자 씨 차? 아니, 이게 무슨, 저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박순자 씨는 손을 휘저으며 거절했습니다. 박순자 씨, 들어보세요. 전 부자도 아니고, 이게 엄청난 선물도 아니에요. 그냥 중고차예요. 하지만 박순자 씨가 매일 왕복 이 시간을 걸어 다니시는 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저도 옛날에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그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그게 나한테 갚는 거다라고요. 그래서 전 박순자 씨를 돕고 싶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박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순자 씨의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이 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습니다. 그 시간에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박순자 씨의 표정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잃은 슬픔은 있었지만 예전처럼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오늘 수진이가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했어요. 민호가 축구부 주장됐대요. 박순자 씨는 종종 정비소에 들러 좋은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박순자 씨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박순자 씨 댁에 초대받아 간 날 수진이와 민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수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형님, 저희 엄마 차 태워주신 거 감사해요. 민호도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박순자 씨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와 큰오빠가 없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박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 씨, 따님 소식은 들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연락이 닿지 않아요. 아마 아내가 제 번호를 차단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비소에서 막 퇴근하려는데 한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김태수 씨 맞으세요?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몰랐습니다. 당연하죠. 마지막으로 본 게 10년 전 돌 지난 아기였으니까요. 네, 맞는데요? 저, 김지우예요. 아빠 딸.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 지우야? 네. 안녕하세요, 아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지우는 울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아빠가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지우 어머니가 며칠 전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저의 변화를 지켜봐 왔고, 이제는 딸이 아빠를 만나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면서요. 지금은 지우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비소에 놀러 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중학교 2학년이 된 지우는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합니다. 박순자 씨도 여전히 좋은 친구입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정비소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가십니다. 태수 씨, 오늘 참 날씨 좋죠? 그러게요, 박순자 씨.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과거에는 정과자였고, 노숙자였고,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어가고 있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박순자 할머니를 도와주신 거예요? 옛날에 아빠도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든. 그래서 이번엔 아빠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 멋있다, 우리 아빠. 지우의 그 말 한마디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나쁜 방향으로도 좋은 방향으로도요. 저는 음주운전이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도움과 선의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 도움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혹은 지금 여유가 있으신가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선의가 다른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박순자 씨가 빨간 모닝을 타고 지나가며 손을 흔들면 저도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